안녕하십니까. 비클 유닛 PTF의 김민수라고 합니다. 네. 네, 저희 그 IoT 데이터 사업부에서 지금 주차장 사업 진행하고 계시는 거 모두 다 아시죠? 저희가 지금 3월부터 주차장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열심히 지금 개발 과정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주차장 사업을 뛰어들기 전에는 저희가 매일 경험하고 매일 보던 주차장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차를 대고 그냥 나오기 바빴지 그 안에 어떤 솔루션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분들이 있는지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이 사업을 준비를 하면서 여러 가지 분석 그리고 관찰 등을 진행을 하면서 얻었던 인사이트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6월 달에 갔던 20일간의 SID 기관들에 대한 인사이트 공유를 통해서 이 세션을 좀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예, 제가 이 숫자 5가지를 좀 적어봤는데요. 145만, 2200만, 2조, 35조, 100조 점점 숫자가 커지죠. 혹시 이게 무슨 숫자인지 예상을 하실 수 있으실까요? 엄청 큰 숫자인데 이게 바로 놀랍게도 이런 숫자들입니다. 국내 주차장 수가 무려 145만 개나 있고요. 그리고 국내 주차 면수가 약 2200만 개, 국내 주차 시장 규모는 2조, 미국 35조, 글로벌 시장 규모는 무려 100조에 달하는 아주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 이렇게 엄청난 시장 규모를 자랑하고 있는 주차장의 모습 당연히 멋져야 되지 않을까요? 이건 지금 저희가 흔히 당장 나가서도 확인해 볼 수 있는 주차장의 모습들입니다. 모습들이죠. 과연 이 주차장에는 어떤 솔루션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차단기 많이 보셨죠? 이 차단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차량이 들어와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제어하는 솔루션이라 볼 수 있는데요. 이 차단기는 지금 수동으로 직접 관리자분께서 제어하셔서 작동하는 솔루션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비교적 최신의 제품들인데 여기 보시면 지금 차량 번호 인식기, 차량이 들어오면은 어떤 차량인지 번호를 인식한 다음에 입차 시간을 입력을 하고 나올 때는 이 무인 정상기를 통해서 카드를 넣고 자신이 주차한 시간만큼 지불을 한 뒤에 나오실 수 있습니다. 자, 저런 것도 있는 반면 최근에 아직도 이거 보이죠? 이 주차권 잃어버리신 경험 되게 많으실 텐데 이 주차권을 통해서 여전히 정산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여전히 이런 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특히 이분은 저희 좀 이렇게 저기죠. 저희 그 불법 주차했을 때 항상 딱지 꼽아놓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여전히 많은 주차장에서 저 이모님 뵐 수 있습니다. 저희는 주차비를 걷어가시죠. 이 앞에 모든 것들을 보면 지금 사실 제가 상상을 해보죠. 저희가 10년 전, 20년 전과 주차장의 모습은 거의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거의 그대로인 상태, 즉 레가시하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런 주차장을 경험하시는 우리들, 그러니까 주차를 경험하시는 분들은 어떤 지금 느낌을 받고 있으실까요? 이게 지금 혹시 어딘지 아실까요? 이게 여기 지금 하남 스타필드, 스타필드입니다. 이 주말의 모습인데요. 이게 주차장 아니고요. 이게 지금 주차장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지금 다 이 주차장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차량 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기 있는 분 아마 오늘 내로 못 들어가실 것 같은데요. 지금 그러니까 이분들의 좀 마음을 좀 이입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분들은 나는 스타필드를 갈 거니까 당연히 스타필드 주차장을 가야 돼. 이 생각 하나만 가지고 그냥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변 다른 주차장이 있지 않을까? 혹시 뭐 다른 방안이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은 전혀 하지 않으시고 그냥 주차장에 대한 기대가 그만큼 낮은 거죠. 요런 경험 되게 많으시죠? 이게 지금 저 버튼을 눌러야 주차권이 나오는데 손이 닿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통 내리시죠. 내려가지고 직접 뽑아서 나오십니다. 이거는 여전히 지금 최근에도 많이 볼 수 있는 장면들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앞에 솔루션들과 그리고 시장 규모,
그리고 지금 이분들의 행태들을 비교해 봤을 때 이 주차장에 저희가 문제가 뭔지 좀 생각을 해봤는데 바로 그거는 DT화였습니다. 현재 주차장은 전혀 DT화가 되어 있지 않고 10년 전 모습 그대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앞의 모습들을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야심차게 6월달 20일 동안 3개국의 벤치마킹을 SID를 통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저는 그 SID에서 얻은 게 정말 많지만 딱 3가지만 뽑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조금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바로 솔루션인데요. 이거는 제가 영국 런던 갔을 때 봤던 솔루션입니다. 영국은 다들 아시다시피 그 실내 주차장이 잘 없고 대부분 온스트리트 파킹으로 많이 주차를 하세요. 그래서 이게 지금 박혀 있는 게 뭐냐면 자기장 센서인데 이게 주차면입니다. 주차면을 상상을 하시고 이쪽에 차가 들어오면 지금 여기 이 면에 차가 들어와 있는지 안 들어와 있는지를 판단하는 센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지금 일반적인 이 자기장 센서와는 다른 기능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요거는 바로 그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과 연동이 돼서 결제까지 바로 출차하는 순간 된다라는 특징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시죠. 네, 에피파킹에서 만든 고파크라는 앱인데 일단 OBD를 자기가 시동 걸었는지 안 걸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먼저 설치를 하시고요. 사용자는 이 고파크를 내비 겸 주차 위치 조회용으로 활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이 빨간 부분이 주차가 다 되어 있어서 될 수 없다라는 뜻이고요. 이 초록 부분은 지금 여유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직관적으로 내가 차를 운전해서 가다가 오른쪽에 초록면이니까 주차를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왼쪽에는 주차를 못하겠다라는 걸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시죠. 네, 그래서 주차를 하면 본인이 얼마만큼의 주차 기간을 가져가겠다라고 설정을 할 수 있고 마음 놓고 차에서 내리실 수 있습니다. 네, 이제 가시죠. 네, 요거를 잘 다시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지금 주차면을 그 센서를 통해서 DT화한 사례로 하나 보실 수 있고요. 다음 사례는 바로 미국에서 본 스마트 파킹이라는 업체의 사례인데요. 이 스마트 파킹은 주차 솔루션 업체입니다. 주차 운영사가 있고 주차 솔루션 업체가 있는데 주차 운영사에게 이들이 만든 주차 솔루션을 판매하는 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구글 클라우드를 딱 띄워놓은 이유가 이들이 구글 클라우드 베이스로 모든 솔루션을 판매하고 운영한다라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클라우드 위에 서비스 팩, AP, 센서, 사이니지, 앱 등을 올려서 구동을 하고 그리고 사용자에게는 모든 걸 다 클라우드 베이스로 제공을 합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왜 클라우드로 제공하는지 정말 궁금해서 인터뷰를 몇 개 진행을 해봤는데 그 이유를 3가지로 뽑을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초기 투자 비용의 절감, 그리고 두 번째는 구글 클라우드가 앞서 가지고 있는 그 데이터 관리 및 분석 능력, 그리고 이 스마트 파킹 업체는 뉴질랜드 업체지만 글로벌, 특히 영국에 정말 많은 수출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비즈니스를 할 때 정말 적은 비용으로 효율적으로 고객들에게 제공을 할 수 있다는 특징 때문에 이 클라우드 베이스로 주차 플랫폼을 운영한다고 하셨습니다. 네. 세 번째는 이제 프랑스에서 봤던 코인인데요. 코인은 앞에 업체와는 조금 다릅니다. 코인은 이 앞에서 했던 DT 그리고 그 클라우드 플랫폼을 통해서 얻은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 운영사가 고객들에게 제공할 베스트 프라이스를 책정해주는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들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이 주차장에 얼마만큼 수요가 있는지 그리고 공급이 있는지 그리고 평균적으로 주차 기간이 얼마인지를 통해서 화요일, 수요일, 요일에 따라서 요금을 달리 제공할 수 있고 또는 어떤 특정 이벤트나 날씨에 따라서도 고객에게 최고의 프라이스 그리고 운영사에게는 최적의 매출을 낼 수 있는
네, 가격을 제시해줄 수 있습니다. 고객에게는 차별화된 데이터 기반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저쪽은 지금 그 건물주를 표현한 건데, 네, 건물주에게는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 및 운영과 그리고 추가적인 주차장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그 비이클하고 모빌리티 하면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지금 위에 자율주행, 카쉐어링, 전기차, 이게 지금 세 가지가 가장 잘 나가는 모빌리티 분야에서 대표 주자인데, 좀 사실 가만히 생각해보면은 이것들이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자율주행차, 공유차량, 전기차. 이들은 반드시 주차장, 아니죠, 정확히는 주차장이 아니라 DT화된 주차장이 필요합니다. 결국에 이들은 자율주행차가 멈춰야 될 곳은 주차장이고요. 그리고 공유차량이 고객들을 만나야 될 거점 또한 주차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주차장을 단순 주차장 BM으로 보지 않고 이후에 이 자율주행, 카쉐어링, 전기차와 함께 모빌리티 분야를 이렇게 이끌어갈 모빌리티 허브로서 주차장을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저희 팀이 저 포함 11명인데 물류관리사가 2명 있습니다. 제가 97년도 1회 때 땄고요. 20년 뒤에 제가 이 물류업종에 종사하게 될지 그때 예견이 된 것 같습니다. 그때는 1회라서 그냥 웬만하면 다 통과시켜준 그런 분위기. 우리 조인창님은 정말 어렵게 맨날 저녁에 남아서 공부하신 거 제가 봤습니다. 그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제 우리 IoT 사업에서 하고 있는 서비스는 아니지만 이 라이드 쉐어링, 보통 카풀이라고 하죠. 이거에 대해서 제가 좀 그 우연한 기회에 우리 사업부 내에서도 요 그 드라이버를 활동하고 계신 분들 몇 분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고요. 소개를 받아가지고 저도 이용하게 됐고, 하다 보니까 요걸 좀 기록으로 남겨놓자. 왜냐면 우리가 보고서를 쓰거나 신규 사업 기획을 할 때 수많은 구글링과 데스크탑 리서치를 하지만 실제로 내가 경험해서 나온 정보가 정말 생생한 정보일 것이다. 그럼 분명히 기록을 남겨놓으면 언젠가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기록을 남겨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00일이라고 돼 있는데 좀 상징적으로 100일이라고 썼고요. 한 4개월 정도 활동을 하고 있고 지금도 활동하고 있고, 하지만 일주일에 20일을 생각하고 그다음에 또 저녁에 회식이 있거나 출장을 가거나 이럴 때는 활동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활동 기록은 전문적인 직업인으로서의 카풀 드라이버가 아니고 평범한 직장인으로서의 카풀 드라이버의 기록이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생생한 데이터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뭐 카풀을 하면 뭐 투잡이다, 뭐 돈을 한 1년에 무슨 600만 원을 버내 하는 게 있는데, 저 뒤쪽에 그럴 수가 없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가볍게 시작하겠습니다. 이 총알 택시, 나라시 택시, 좀 이렇게 나이 좀 있으신 우리 구성원들 다 보실 텐데요. 이것도 일종의 쉐어링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가 쉐어링의 원조가 아닐까. 그렇지만 되게 위험한 쉐어링입니다. 거의 뭐 영등포에서 인천까지 15분에 가는, 뭐 강남에서 분당까지 20분에 가는 총알 택시라고 옛날에 많이 있었죠. 일종의 이것도 라이드 쉐어링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또 하나의 공유 경제 라이드 쉐어링인데요. 다들 그 개념들은 다 아시고 계실 겁니다. 우리나라에는 플러스가 있고 럭시라는 이제 카카오에서 투자하는 회사가 있고, TT카카는 요즘 유명무실에 있어서 플러스라 럭시만 있고요. 제가 빨간 줄 된 부분 이거를 한 이유는 지금 불법이 아니다. 불법으로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출퇴근 목적의 경우는 불법이 아니다. 요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뒤쪽에 다시 한번 나오는데요. 넘어가겠습니다. 공유하면 얼마나 저렴하느냐? 이제 뭐 이렇게 강남에서 영등포구, 뭐 분당, 강남 이렇게 해보니까 평균 한 적으면 14%, 많으면 28%까지도 택시 대비 저렴하고, 그 외에 왜 요것만 저렴하다고 이걸 이용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드라이버 활동하면서 매번 고객들한테 물어봐, 이걸 왜 이용하느냐? 그런 것들을 보면 일단 승차 환경이 쾌적하다. 당신 차니까 얼마나 관리 잘하겠느냐? 그다음에 예약 탑승이 가능하다. 특히 출근할 때 유용하다. 그다음에 이제 모르는 드라이버가 생각보다 안전하더라. 이건 뒤에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히려 택시가 더 위험한 거 아닙니까라고 저한테 말씀하신 고객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절감한다는 아주 이런 지구를 사가라는 고객도 계셨고요. 국내 경쟁 현황은 카카오 모빌리티에도 투자한 럭시라는 서비스가 있고요.
네이버하고 우리 SK홀딩스에서도 플러스에 투자를 했습니다. 작은 금액이지만 투자를 했고 각각 회원 수는 한 80만 명 정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다음 장에는 제가 직접 체험한 그 내용을 숫자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앱에 등록된 저희 프로파일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저라는 상품을 고객한테 팔아야 되기 때문에 사진도 굉장히 잘 나온 걸 해야 됩니다. 어떤 드라이버들은 스포츠 머리에 뭐 이렇게 이게 약간 이 생활인들 있잖아요. 그분들 사진 올려놓으신 분도 있는데 그 어떤 고객님들이 그런 사진이 있으면 자기는 안 탄다. 왜냐하면 고객들이 선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에 대한 정량 평가입니다. 평점은 4.5점이 평균인데 저는 5점을 받았고요. 여정 왕료율은 100%다. 그러니까 좀 성실하게 운영한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정성 그 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운행이 끝나면 저한테 평가를 해줍니다. 저에 대한 키워드는 친절했다, 만족한다, 빨리 픽업해준다. 근데 저는 고객들한테 저는 골목기 힘들어요. 저는 비흡연 차량이니까 그 점 감안해 주세요. 자, 이 신뢰성 부분이 중요한데요. 이 재미있는 게 제가 우리 SK.com으로 이메일 등록했는데 SK.com으로 등록한 드라이버가 저 외에도 저 포함이죠 199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우리 그룹에 이렇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드라이버들이. 그러니까 이런 이메일 주소 하나가 고객한테 신뢰성을 주는 거겠죠. 아, SK 직원이구나. 뭐 이런 것들. 예. 그다음에 이제 제 철학한 거, 제 차는요 깨끗합니다. 또 금연이고요. 그러니까 타셔도 됩니다.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뭐 저는 집이 양천구고요. 회사는 중구입니다. 저는 이런 대화 주제를 좋아해요. 하면 이제 이런 걸 사전에 고객들이 보고 아, 이 사람하고는 이런 대화를 하면 좋겠구나. 뭐 이렇게 참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앱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체험 기간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3월 16일부터 8월 7일까지 30회를 총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좀 성별을 구분해 봤어요. 그 의외로 그 여성분들이 많아요. 저는 한 6대4, 7대3도로 남성분들이 많을 것 같았는데 의외로 여성분들이 많은데 그 이유가 굉장히 특이했어요. 제가 물어보죠. 무섭지 않냐? 너 처음 보는 사람인데 이거 막 타도 되냐? 보면 일단은 주번의 경우를 이용했는데 최초 이용을 해보니까 그런 우려가 없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히려 택시가 더 위험하다. 뭐 택시 기사님 중에서도 좀 이렇게 이 과거 전력 있는 그런 분도 있을 수가 있죠. 그런 다음에 이 플러스 드라이버는 저한테 확인을 요청한 게 보험, 증권 내놔라, 면허증, 자동차 등록증 검증을 다 하는데 라이더는 오히려 신용카드 등록만 하면 되거든요. 우리도 티맵 택시나 카카오 택시 할 때 신용카드만 등록해 놓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드라이버 입장에서는 오히려 제 입장에서 라이더가 더 위험할 수 있다. 제가 강도를 당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도 얘기하시는 고객님도 계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플러스 드라이버 검증 절차입니다.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실명인증 기본이고요. SMS, 전화번호, 사진, 운전 면허증, 자동차 등록증, 보험, 차주 관계, 정말 소유주냐, 소속 기관 아까처럼 SK.com. 그다음에 이 풀서비스 오프라인은 뭐냐면 차가 좀 오래된 노후 차종들은 1년 이상 된 차종들은 플러스가 지정하는 센터에 가서 차량 점검을 받아야 됩니다. 얼마나 깨끗하냐, 차량 관리 잘 돼 있냐, 그렇게 깐깐하게 이제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라이더 데모크래틱스 계속 해보겠습니다. 연령대는 20, 30대 직장인이 한 87%를 차지했습니다. 그럼 20, 30대 직장인 중에서 다시 성별로 보면 20대 여성 직장인과 30대 남성 직장인이 플러스의 주요 타깃이 되겠습니다. 예상대로죠. 그렇지만 40대, 50대도 조금씩 계셨습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는데 정말 이게 부업이 가능하냐. 이게 플러스에서 선전하는 목표입니다. 매월 50만 원을 벌 수 있다. 플러스. 1년이면 600만 원이다. 한번 시작해 봐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유도를 하고 있죠. 그럼 제가 정말 이렇게 부업이 될 수 있는지를 한번 봤습니다. 얼마나 벌었냐? 20만 원 벌었어요. 20만 원. 물론 제가 중구에서 저희 집이 목동이거든요. 거리가 얼마 안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회사에서 자기 거주지가 분당이다. 이런 분들은 이 금액이 한 3, 4배로 많이 올라갑니다. 제가 여쭤봤더니 회당 평균 제가 6,000원, 800원 벌었고요. 최고로 12,000원, 최저는 3,500원을 벌어봤습니다. 그러면 위클리 수입 현황입니다. 이걸 제가 기록했고요. 첫 주에 4,800 많이 번 게 23,000원 벌었습니다. 위클리 수입 현황 중에. 그래서 갑자기 근데 보시면 빵이 있는데 이때는 이제 제가 돌이켜 보면
회사에서 야근이 많았다거나 회식이 많고 출장이 있었다는데, 그러니까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인 직장인들의 생각 패턴대로 한 결과입니다. 정말 이걸로 내가 수입을 벌어야지 이런 그 전문 기사가 아니고요. 그러면 모시면 많이 벌었던데 제일 적게 벌었대. 근데 여기서 6월 27일 날 중요한 발표가 하나 생기는데요. 플러스가 감원을 발표합니다. 전체 직원이 50명인데 70%를 축소하겠다고. 뒤에 이제 규제 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규제 때문에 못 하겠다. 왜냐하면 이거에 플러스는 이제 그 프로모션을 아주 초기라서 많이 해야 되거든요. 할인 쿠폰을 많이 뿌린다거나. 그런 여력이 없어지니까 직원들을 축소를 한 거죠. 그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나 이거 DT 토크 준비해야 되는데 이거 없어지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다시 운전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거 발표하는 거 아시죠? 안 돼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미치는 효과가 어떻게 보세요, 고객님? 물어보니까 자기는 이미 요거에 매니아가 됐기 때문에 자기는 계속 이용할 거다. 어쨌든 택시보다도 계속 20% 이상 저렴하고 출퇴근 시간 정확하게 맞춰주고. 그래서 제가 조금 열심히 하니까 좀 올라와요. 그래서 제 지금까지 판단은 이 서비스는 죽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그 스케일러빌리티가 문제다. 그게 제가 그 소결입니다. 그럼 이제 제가 주당 태운 횟수를 보시면 많이 태우면 한 주에 한 4번도 태우고요. 요때가 제가 그 신경 안 썼을 때, 근데 플러스가 저런 발표가 나서 제가 정신 차리고 좀 했을 때, 요건 요렇게 늘어나는 그 숫자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때 수입은 10,000원을 받았고요. 플러스에서 저한테 20% 떼갑니다. 그러면 저는 소득세 3.5%를 냅니다. 결국 저한테 7,761원이 매주 화요일 날 들어옵니다. 화요일 날. 매주 화요일 날 정산을 하게 돼 있고요. 그럼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정산 내역을 다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4월 5주에는 이만큼이면 4월 4주, 뭐 4월 3주, 4월 2주 이렇다. 그럼 요게 제 통장에는 이렇게 찍힙니다. 주식 입금 얼마, 주식회사 플러스, 입금 플러스. 이거 들어올 때마다 금액은 작지만 또 보람을 느낍니다. 이렇게 제 계좌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매일매일 돈 버는 재미라고 했는데, 이건 제가 그 이용자와 매일 반복되는 인터랙션이 중요한데, 우리도 어떤 서비스를 개발할 때 이용자가 우리 서비스를 매일매일 써주면 얼마나 좋을까. 1년에 한 번 이런 게 아니고. 그래서 요거를 이 동영상 하나 제가 직접 어저께 찍었는데요. 저는 굉장히 그 어트랙티브한 유저 인터페이스로 보는데, 요거 동영상 한번 눌러주시죠. 플러스 요 아이콘을 눌러서 드라이버가 접속하는 화면입니다. 보면 쭈루루루 해가지고 금액이 막 올라갔다가 하여튼 딱 결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돈에 민감하잖아요. 내가 이만큼 벌었는데 다음 주에 이만큼 들어오겠네. 그러니까 매일매일 들어와서 체크를 하는 거죠. 나중에 우리도 이런 서비스 개발할 때 이렇게 고객들이 한테 소구할 수 있는 이런 인터페이스가 어떨까 해서 잠깐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운행 지역을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출근은 이제 목동에서 그 SK T타워를 합니다. 제 집이 있고요. 우리 T타워가 여기 있습니다. 되게 짧습니다. 출근을 제 루트를 보면 주로 대부분 이제 정상으로 다 가요. 근데 이렇게 딱 튀는 데들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제가 너무 의욕적으로 한 번이라도 드라이브 많이 해보려고 딴 데 아침에 좀 일찍 들렸다 가는 거죠. 어떨 때는 막 집에서 한 6시에도 나가요. 하나 더 태우려고. 근데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이게 보세요. 여기서 발산동까지 갔다가 여기서 오잖아요. 여기서 상암동까지 갔다가 또 오잖아요. 이거 안 되겠다. 근데 이게 정상적인 루트입니다. 다 대부분 여의도를 거쳐서 가게 되는 코스입니다. 그러면 출근은 총 30회 중 10일에 37%를 차지했습니다. 그럼 이제 퇴근 시간을 보시겠습니다. 퇴근 SK T타워에서 목동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튀는 데가 나오죠. 또 돈을 벌고 싶어서 한남동도 가보고 여기 뭐 신림동도 가보고 저기 어디더라? 뭐 독립문이 거기도 가보고. 근데 이것도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결국 보시면 루트가 이렇게 다 일정하게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다 여기다 거쳐서. 그래서 퇴근 시간 때는 제가 보면 퇴근 시간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퇴근 시간 때는 이제 오후 6시부터 뭐 밤 12시까지 스프레이드가 다 돼 있기 때문에 손님을 제가 매칭될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요. 벌써 13분 지났네. 자, 라이드 쉐어링 이후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택시보다 저렴하다 가장 많고요. 시간 예약이 가능하다. 깨끗하다. 내가 사는 곳에 교통이 너무 불편해. 그러니까 나를 좀 데리러 와.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가장 불편한 점이 뭐냐? 자, 이게 키인데 매칭이 쉽게 되면 저 자주 이용하는데 서로 불만이에요. 나 왜 이렇게 손님이 없죠 오늘?
그 고객은 왜 이렇게 오늘 그 기사들이 없지? 그래서 결국 드라이브의 경우는 자기 출퇴근 목적지랑 가깝지 않으면 라이더의 탑승을 수락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에서는 이런 방안도 내놨죠. 그러면 GC25로 다 모여. 여기서 만나서 가. 그럼 좀 매칭률이 높아질 거야. 뭐 이런 것도 자체적으로 마케팅하고 있고요. 근데 이게 그 제가 실제로 아까 앞에 저희 팀의 조인창님이 발표하셨는데 저는 팀앱 API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플러스에서도 팀앱 API를 쓰고 있거든요. 제가 너무 이상한 사례를 발견해가지고 이 매칭이 왜 실패되는지 그 사례를 하나 발견한 게 있습니다. 자 보시면 제가 퇴근하는 시간이죠. 오후 7시 우리 T타워 요게 을지로죠. 요가 롯데백화점. 제가 쭉 이렇게 가고 있었어요. 요쯤에 이제 콜이 딱 떴어요. 근데 갑자기 저한테 야 200m 거리에 1분만 걸리니까 이 손님 좀 태우러 가 이렇게 뜬 거예요. 제가 아니 여기 좀 유턴도 안 되고 왜 이렇게 직선거리로 바보같이 표시를 하지? 나보고 어떻게 이렇게 가라는 거지? 그 제가 결국 거절한 사례인데요. 이걸 제가 분석을 해봤어요. 왜 이런 바보같이 나한테 안 내려줬을까? 플러스가 자 문제점 말씀드렸듯이 유턴 불가 지역이었고요. 단순 직선거리를 표시한 거예요. 왜 드라이버에 이렇게 안 냈나? 저 결국 팀의 경로 탐색할 때 사용의 비용이 부담된 거예요. 이거를 우리 조인창님이 한 번에 할 때마다 막 200원씩 막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내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드라이버 라이더를 GPS 위치만 연결한 거예요. 이거 얼마나 바보 같습니까? 그래서 해결 방안은 플러스가 우리 팀의 API 조인창님한테 연간 4천만 원씩 내고 쓰고 있는데 이걸 좀 파트너십을 해결을 해줘야 되겠다. 안 되겠다. 이렇게 놔두면. 그다음에 해결 방안은 이제 그렇게 해주면 우리 팀의 API는 맵 매칭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거 뭐냐면 운행거리 기반으로 수수료 지반 업종 AS 기사 당신이 하루에 뛴 키로수만큼 내가 정산해 줄게. 근데 이렇게 GPS만 연결하면 정확히 안 나거든요. 그래서 팀앱 API 기능 중 하나가 이거를 맵 매치랑 해가지고 실제 도로와 GPS를 매핑을 합니다. 그럼 아주 정확한 거리가 나오거든요. 이런 걸로 해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좀 재미없는 얘기를 할 텐데 이제 규제 벽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구조조정에서 택시업계에 거센 반발이 있다. 이거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화면인데 자세히 보신 분들은 이 부분을 보시면 시간 선택지를 확대하겠다. 국토부에서 안 돼. 유연근 문제 하면서 출근 시간을 네 맘대로 나는 11시에 출근해서 밤에 9시에 퇴근할 텐데 그때 카풀하게 해주세요. 안 돼. 이게 그 버틀넥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뭐 이렇게 뭐 신문 광고에도 뭐 택시 업계에서 우리 다 죽는다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런 시위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를 살릴 수 있느냐? 살리기 위해서 이런 이 임종국 센터장님은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요. 그 각종 신문에 기고도 많이 하고 김태호 플러스 대표 이런 분들이 11월달에 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 요약을 하면 그 이해관계자 얽힌 사업인데 택시 같은 데들은 정치적으로 조직이 돼 있는데 우리 같은 일반 그 소수들은 조직이 안 돼 있어서 어렵다 뭐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도시교통 문제 해결청에서 접근하자. 실리콘밸리에서는 스쿠프랑 카풀 서비스를 출퇴근길 아예 차선도 쓸 수 있게 해주고 주차도 우선권 주고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임정은 센터장님이 그 말씀하셨고요. 그다음에 이 기자도 오셨는데 택시보다 분명히 경쟁력이 있다. 택시는 잘못 걸리면 2, 3만 원 내고 담배 냄새 또 기사의 채취를 맡으면서 싫은 라디오 들어야 돼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렇지만 이 생활이라는 건 직업으로서의 카풀 드라이버 얘기하는 것 하면서 처음엔 좋았는데 헷갈린다. 쿠폰이 사라지면서 그냥 이건 저렴한 모범 택시 아니냐 이런 보이스들도 있습니다. 마지막에 김태호 대표님 이제 사임하셨는데요. 공유경제 분명 교통량 감소가 가능하다. 6월 첫 주와 8월 첫 주 교통량을 비교해 보니 6.4%가 안 줄었는데 느낀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길이 잘 뚫리지 않았느냐. 이런 것들이 다 공유경제 효과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 공유경제 희망 이분이 하신 말입니다. 회사 올 때 카풀을 출근해서 우리 그 지금 비이클 유닛에서 개발한 주차장에서 차를 세우고 P2B 서비스로 내 차를 빌려주면 그 주차장이 다시 또 공유가 되고 자기는 이런 꿈을 꾸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남기고 이제 회사를 그만두셨죠. 예. 그러면 자 우리 회사에 미치는 그 임플리케이션 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팀앱 API를 제가 지원해야 되겠다. 그 4천만 원 저한테는 작은 돈인 거 없어도 할 수 있지만 지금 플러스 할 때는 굉장히 소중한 돈일 것입니다. 파트너십 강화할 수 있고 팀앱 택시와 상호 보완이 가능할까? 택시가 안 잡히는 러시아워나 비지존, 뭐 강남역, 종가 이런 데서는 카풀 연계해서 택시가 너무 안 잡히면 그럼 카풀로 해라. 뭐 이런 방안은 없을까? 결국 키는 지자체 이해관계자를 그동안은 설득 대상으로 봐왔는데
동반자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설득하겠다고 나서신 분이 있습니다. 이재용 소카 대표님이신데 현재 소카미 플러스의 최대 주주십니다. 이분들은 그동안에 이제 그 김태호 대표 물러나시고 보니까 스타트업계가 맨날 벌맨 소리만 했다. 서울시나 정부한테 대안 제시가 부족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안 제시를 못한 면에서 그렇지 못했다. 그래서 앞으로 대안 제시를 잘 하겠다라는 말씀하셨고요. 최근에 나온 기사인데요. 그 박원순 시장께서 인터뷰에 소카랑 서울시가 땅을 200평을 마련해 줄 테니 1층에 공유차를 주차시키고 뭐 2층엔 카페, 3층에는 뭐 미팅룸 만들자. 이미 소카가 약속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소식을 듣고 저희 유닛에서 이 소카의 우리 회사랑 같이 하자고 가능성을 좀 타진하고 있고요. 오늘 오후 4시에 소카 본사에서 실무차원에서 일단 킥오프 미팅이 있습니다. 마지막 다 왔습니다. 이제 그 마지막으로 라이드 쉐어링을 한번 제가 권해드리고요. 탈 때 좀 그 제가 라이더로서 부탁드리는 매너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발 탑승 전에 이렇게 고조망대 대지 마시고요. 시간 잘 지켜주시고요. 탑승 인원도 속이지 마시고 한 명이다 2명 꼭 얘기를 해주시고요. 주로 아주머니들이 타면 어머 잘못 눌렀어요. 사실 3명인데 이러면 확 타요. 그리고 만나면 인사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여정을 드라이버로 인식해달라. 그냥 너무 그 직업적 기사가 아니고. 그다음에 좀 차 좀 부를 때 좀 넓은 데 나와서 불러달라. 제가 망원동 빌라촌에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너무 힘들어서 들어가는데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 사람이 이래서 카카오 택시가 아니고 나를 불렀구나 그랬고요. 근데 뒷자리에 타시고 보통 뒷자리에 타기 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원할 때 미리 알려주시고 너무 사적인 대화는 그 자제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경유 요청을 또 하시다가 한 분들이 어디 들렸다가 잠깐 마트에서 뭐 사갖고 갈 때는 기다려 주세요 뭐 이런 요구를 한다던가 그런 거 해주지 마시고요. 노션은 큰일 납니다. 노션은 그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안녕하십니까. 디지털로 변화하는 미래의 로지스틱스 발표를 하게 된 FMS 사업팀의 조인창입니다. 사실 요 뒤쪽에 뭐 조금 생략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by TMAP API. 저희 TMAP API가 어떻게 물류를 디지털라이즈 하고 있는지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TMAP API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간단히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4개 컴포넌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일단 지도입니다. 지도 뭐 잘 아시죠? 지도는 뭐 간단하니까. 그다음에 포인트 오브 인터레스트라고 해서 POI입니다. 약간 전문적인 용어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하나은행이 있는데 하나은행의 주소, 전화번호, 뭐 좌표 이런 것들이 저희가 DB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조회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POI라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RP 경로 정보입니다.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또 거리는 얼마나 되는지 이런 정보들을 주는 게 RP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교통 정보. 그래서 이 4가지를 합쳐서 맵, POI, RP, 교통 정보가 있죠. 이 4가지를 합쳐 가지고 외부에 제공할 수 있는 API 형태로 저희가 이제 만들어서 제공을 하게 됩니다. 이 API를 가져다가 누가 쓰고 있느냐라고 보시면은 저희 SK텔레콤에서도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SK그룹사에서도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 이제 비즈니스 파트너사들도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대충 어느 분야에서 사용하는지 좀 말씀을 드리면은 물류 관제하는 업체들, 위치 조회, 뭐 대리운전, 택시콜, 내비게이션 업체, 뭐 상당히 많은 분야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저희가 타겟으로 하고 있는 물류 배송 업체들을 찾아가서 우리 이런 API 있어요 이렇게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주로 어디 찾아다니냐면은 킨텍스 여기 보면 뭐 지게차 뭐 공장 자동화하고 있는데 이런 전시회 같은 게 있습니다. 거기 가서 저희가 이제 홍보를 많이 하는데 올해는 4월 17일부터 20일까지 있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렇게 부스를 차려놓고 저희가 이제 홍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옆에 막 지게차 공장 막 있는데 저희는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니터만 있으면서 이런 서비스 있어요라고 이제 홍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제 TMAP API 소개 문구 이렇게 잘 안 보이신다고요? 좀 키워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잘 안 보이신다고요? 제가 여기에 있는 것들 딱 2줄로 요약해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11개 카테고리로 해서 118개의 API로 저희 API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API 중에서 그러니까 이런 API를 제공하고 있는데 가장 우리가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는 API가 뭔지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은 T맵의 경로를 가지고 BP사들이 좀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API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자동차 경로입니다. 자동차 경로는 A에서 B까지 갈 때 이게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그런 거고 그 옆에 다음으로 타임머신 경로입니다. 사실 이제 물류사들이 좀 오라는 것들이 이런 건데요. 밤 12시까지 이제 배송해야 될 거, 오늘 배송해야 될 거 주문을 받고 내일 아침 7시에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 7시에 출발할 때 얼마나 걸릴지 궁금해합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타임머신 API로 해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다중경유지, 제가 가야 될 때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이 순서로 가면 얼마나 걸릴지 그런 API도 제공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경유지 최적화 API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유지 최적화는 뭐냐면은 내가 한 10군데 정도 가야 되는데 어떤 순서로 가야지 가장 효과적일지 그런 것들을 뽑아서 주는 API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저희 API 중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경유지 최적화 API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이드 페이지에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됩니다라고 URL 뭐 이런 식으로 쫙 저희 API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를 보면서 개발자들이 개발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게 좀 어려우니까 예시적으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추석이 됐으니까 저희 사업부장님께서 태일주님한테 우리 좀 꽃감 좀 배달해주고 오자라고 말씀을 드렸다고 예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꽃감을 한 3군데 정도 배달을 해서 이따 코엑스에서 만나자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 계산 대충 하실 수 있죠. 그래서 쫙 해보니까 뭐 32km 정도 나오는데 뭐 저희 시스템에서 계산하면 0.7초 정도 걸려서 이제 계산을 쭉쭉쭉 해가지고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사업부장님이 생각해 보니까 아니야 3군데는 너무 작은 것 같아. 좀 중요한 한 15군데는 좀 그래도 꽃감을 배달해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태일주님이 고민을 좀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그래서 계산을 쭉 했더니 87km 뭐 306분 걸리죠. 1.4초 만에 저희가 이제 계산을 해서 결과를 뽑아줍니다. 이렇게 이제 끝내려고 그랬더니 아니야 이번에는 좀 중요하니까 우리 서울에 있는 47개 BP사한테 전부 다 꽃감을 좀 보내야 되겠어요. 태일주님이 고민하시다가 바로 T맵 API를 통해서 바로 계산을 합니다. 어떻게 되냐? 173km, 645분, 총 한 11시간 정도 걸려서 배송할 수 있겠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코엑스에서 오늘 뭐 좀 이렇게 만나게 될 수 있겠죠. 이게 저희 이제 제공하는 API의 성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서비스를 쓰고 있는 데서 간단하게 좀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쿠키즈, 부모와 자녀의 연결고리 쿠키즈가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자녀들 연결해놨는데 우리 자녀들이 맨날 끊어달라고 맨날 사정하고 있습니다. 연결고리 필요 없다고. 제 큰애입니다. 자유 모드로 놔뒀는데 어디 가서 뭐 하고 있는지 추적해봤습니다. 뭐 꼼짝 말하죠 뭐. 그래서 저희 API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산로 214 근처에서 놀고 있다. 꼼짝 말하죠 뭐. 이렇게 이제 T맵 API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네. 저희 쪽에 이제 물류 쪽에 제 얘기를 좀 더 풀어볼까 합니다. 저희 3대 마트 있죠? 뭐가 있나요?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 이 3개 마트가 있는데 이 3개 마트에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고요? 전부 T맵 API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T맵 API를 쓰고 있는데 실제 어떻게 쓰고 있는지 홈플러스를 예로 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홈플러스 집으로 배송해 준다고 이렇게 광고하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은 오후 4시까지 주문하면은 당일 배송도 해준다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모바일로 들어가서 착착착 결제까지 쫙 하게 되면은 이 정보가 배송 기사님의 폰으로 쭈르륵 다운로드가 됩니다. 그래서 쭉 배송 기사님 폰에 다운로드가 되면 배송 기사님 이거 폰입니다. 그래서 오늘 14건을 배송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거기 14건을 어떻게 배송해야 될지 좀 깝깝하죠. 맨날 이제 배송하시는 분은 알고 쉽게 알 수 있는데 뭐 신입이라든지 온 지 얼마 안 됐다든지 모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배송 순서 최적화를 쫙 요청을 하면은 저희 API 서버로 쭉 들어옵니다.
이거 14건 어떻게 배송해야 되지라고 요청을 하면은 저희 API에서 쭈루룩 내용을 답변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부터 이제 점포 출발해서 첫 번째 배송지부터 이제 쭉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배송 요청 시간이 12시부터 14시 사이입니다. 이 고객은. 그래서 경로 탐색을 쭉 해가지고 경로 탐색을 해보니까 7분 걸립니다. 1.5km네요. 라고 이제 배송 기사한테 알려주고 바로 내비게이션을 시작하면은 이렇게 길 안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사님께서 자기 이제 집 앞에까지 바로 전달을 해주게 됩니다. 혹시 이제 홈플러스 기사님 오시면은 고맙다고 인사 좀 해주십시오. 저희 티맵 API를 쓰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이제 로지스틱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이거 어딘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맨날 고민하시는 데입니다. 어디냐고요? 플랫폼입니다. 플랫폼. 플랫폼 항상 이제 서비스 계획하실 때마다 개발하실 때마다 플랫폼 비즈 해야 되는데 고민 많이 하시잖아요. 저도 고민 많이 해서 4년간 고민했습니다. API에 대해서도 고민 많이 하실 겁니다. 그럼 API는 뭐냐? API는 이 플랫폼을 연결시켜주는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API. 자, 팀F4 비즈. 저희 예전에 태일주님하고 같이 만든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저기 최고의 사업 파트너가 되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팀앱 API는 이제 BP사 서비스뿐만 아니라 우리 IoT 데이터 서비스도 지원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언제라도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